이거 설마 사람뼈? 이정숙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은 텃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싸늘하고 무서운 표정을 한 채로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구름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72살의 이정숙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휴, 또 하루가 시작이네. 정숙 할머니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이불을 걷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며느리, 서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년 전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숙 할머니와 서연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했죠. 그리고 5년 전 정숙 할머니의 남편 박동철 씨가 암투병을 할 때도 서연이는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살갑게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정숙 할머니 혼자 남게 되자 서연이는 더욱 극진히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살뜰히 챙겨주었죠. 우리 서연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숙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텃밭이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상추, 깨씹, 호박,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서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깨씹 좋아하는데 이거 좀 따다 줘야겠네. 정숙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기분 좋게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우리 며느리 서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전화해줘서 기분이 좋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오늘 마트에서 일찍 끝나거든요. 어머니랑 고기 구워 먹을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고, 고기를. 돈 아깝게 뭘 그런 걸 사. 어머니, 돈이 아깝긴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제 행복이에요. 서연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숙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몇 시에 갈까? 이 시쯤 오세요. 제가 미리 좋은 고기 사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겹살로요. 아이고, 고마워라. 머리 어머니? 그럼 이따 뵐게요. 전화를 끊은 정숙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얻었을까? 오후 2시 정숙 할머니는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어디 가슈? 담 앞에서 만난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고기 사준다고 해서요. 아이고, 역시 서연이가 참 잘해.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친딸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정숙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서연이네 집에 다가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환한 미소로 나와 할머니를 맞아주었습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툼한 삼겹살과 함께 각종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상추, 깨씹, 마늘, 쌈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준비할 건 없는데. 정숙 할머니는 감탄하며 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는 정숙 할머니를 상 앞에 앉히고는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삼겹살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는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인걸요. 서연이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숙 할머니가 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민준 오빠도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서연이도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전 그 일을 떠올리며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민준이도 하늘에서 마음이 놓일 거야.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쌈 드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마늘과 쌈장까지 딱 알맞게 올려서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죠. 고마워라. 정숙 할머니는 한 입에 넣고 맛있게 씹었습니다. 고기도 연하고 맛있었지만 서연이의 정성이 더해져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상추가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빈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쌈이 인기 폭발이네요. 제가 빨리 텃밭에서 좀 더 따올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정숙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순간 서연이가 재빨리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 편히 계세요. 제가 금방 따올게요. 서연이는 늘 그랬습니다. 할머니에게 작은 일 하나라도 시키지 않았죠. 괜찮아. 같이 가지 뭐. 나도 좀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 정숙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서연이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금방이라니까요. 제발 여기 앉아 계세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쎄한 느낌이었죠. 서연이의 말과 행동은 평소와 똑같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라. 정숙 할머니는 다시 앉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평상시와 똑같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평소랑 똑같은데 왜 오늘은 뭔가 기분이 이상할까? 뭐가 다르지? 10분쯤 후 서연이가 상추를 한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제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어요.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상추를 씻어서 가져왔습니다. 정숙 할머니도 별다른 반응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새로 딴 상추 맛 좀 보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받아먹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맛있다 서연아. 역시 내가 키운 상추가 제일 맛있어.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다 떨어져 가네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좀 담가서 갖다 줄게. 정말요?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당연하지. 내가 이래봬도 손맛 하나는 끝내주잖니. 두 사람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정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잘 먹었다. 고마웠어. 뭐려 어머니. 자주 모시고 싶은데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혼자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지금도 충분해. 정숙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해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김치 맛있게 담가서 갖다 줄게.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장마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김치 다 담았는데 갖다 주려고. 어머니, 정말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트 오후 근무 나와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마트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와 계산대 소리가 섞여 들어왔죠. 그럼 어머니, 냉장고에 좀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문 열쇠는 화분 밑에 그대로 있어요. 알겠다. 그럼 냉장고에 넣어둘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정숙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통에 담고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싸서 비에 젖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길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쏟아진 비 때문에 흙길이 엉망이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웅덩이를 피해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 요란한 빗소리와 달리 집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넣었죠. 이제 가야지. 김치를 다 넣고 냉장고 문을 닫은 할머니는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창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텃밭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의 한 부분이 유독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기 땅이 왜 저래? 며칠째 계속된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그 부분만 푹 꺼져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가까이 가서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발로 살살 밟아봤습니다. 푹 하고 들어가는 느낌. 일반적인 땅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뭔가 묻혀있나? 주변을 둘러보니 텃밭 한쪽에 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보자. 정숙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라 생각보다 쉽게 파였습니다. 처음에는 살살 겉흙만 걷어냈습니다. 왜 이렇게 푹푹 들어가지? 비 때문에 흙이 무겁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함이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지만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30cm, 40cm.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비옷도 입지 않고 나온 할머니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미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 할머니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빗물에 씻겨 드러나는 하얀색의 딱딱한 무언가.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설마 뼈야? 확실히 뼈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이런 게 왜 여기에? 정숙 할머니는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의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우산을 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언제 왔어? 정숙 할머니는 당황한 채로 일어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고 손에는 아직 호미가 들려 있었죠. 발밑에는 파헤쳐진 흙과 하얀 뼈들이 빗물에 씻겨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 비에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가 본 것은 서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산 그늘 아래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싹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당황,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 땅이 이상하게 꺼져서 파보니까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서연이의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뭘 보셨어요? 서연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뼈 같은데. 하얀 뼈가. 할머니가 발밑을 가리키자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 동물 뼈예요. 여기 길고양이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더 파고들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그치? 어쩐지 동물뼈 같더라. 이놈의 고양이들이 말썽이야 참. 정숙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한 척 아무렇지 않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감기 걸리시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서연이는 재빨리 할머니를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야겠다.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뒀어. 정숙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 비에 고생하셨네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주는 건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김치 잘 익어서 아주 맛있을 거다. 그럼 들어가 볼게. 정숙 할머니는 평온한 척하며 서연이네 집을 나왔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어 더욱 서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정숙 할머니는 계속 그 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서연이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그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뼈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동물뼈였을까? 아니면 사람 뼈가 맞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그 표정,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정숙 할머니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서연이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설마, 그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야. 17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민준이. 그리고 오늘 발견한 정체불명의 뼈. 정숙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잖아. 할머니는 자꾸만 떠오르는 무서운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112에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기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며느리네 텃밭에서 뼈가 나왔어요. 사람 뼈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사람 뼈라고 하셨나요? 정말 확실하세요? 그게 흰색 뼈가. 할머니, 어떻게 생긴 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동물뼈 아니고요?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뼈였다고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진이요? 정숙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찍을 수 없으신가요? 그게,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낮에 가서 몰래 사진을 찍어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오늘 본 서연이의 그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우리 민준이라면, 그리고 서연이가 오늘 밤에 그걸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정숙 할머니는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할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증거를 없애버리기 전에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으니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우비를 챙겨 입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우비 지퍼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당장 확인해야 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후두둑. 빗방울이 우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앞길을 비췄습니다. 서연이네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길은 미끄러웠고 물웅덩이를 피해 걷느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20분 만에 서연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집을 바라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깨어 있구나.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정숙 할머니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뒷마당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희미한 불빛이 텃밭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장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비를 입은 서연이가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삽으로 미친 듯이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며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땅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민준이? 정숙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해. 할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이 빗속을 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길은 미끄러웠고 수미터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내 아들이 사라져버려. 10분 만에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비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경찰관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제발 도와주세요. 정숙 할머니는 경찰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이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에 젊은 경찰관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지금 당장 가주세요. 제발.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를 묻어놨던 걸 지금 판에서 없애고 있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 늙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숙 할머니는 계속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17년 만에 찾았는데 지금 없어지면 진짜 영영 못 찾아요. 17년이요? 저희 아들. 17년 전에 사라진 제 아들을. 혹시 그 뼈가.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정말 가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김순경, 가자. 정숙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서연이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집이에요. 경찰관 2명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집 안에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한동안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똑똑똑. 김사연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이 지나서야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나타났는데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서 엉성하게 말려 있었고 옷도 갈아입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죠. 아, 경찰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뒷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텃밭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텃밭이요? 왜 텃밭을요? 뼈가 나왔다는 신고가 있어서요. 경찰관이 담담하게 말하자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뼈라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텃밭을 이렇게 막 조사해도 되는 건가요? 경찰이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하셔야 돼요. 저 텃밭에 분명히 뼈가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가 빨리 조사만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만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뒷마당으로 향했고 정숙 할머니와 서연이도 따라갔습니다. 여기였어요. 정숙 할머니가 오늘 오후에 뼈를 발견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삽을 가져와서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삽, 두 삽, 10분, 20분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2명은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정숙 할머니는 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푹 쉬며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밤에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헛것도 많이 보세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이 밤에 우비 입고 여기서 필사적으로 땅 파고 있었어. 분명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약도 안 드시고
내일은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경찰관들은 서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네요. 정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발. 정숙 할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후배인 김순경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인 선배 경찰은 그 모습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믿고 이렇게 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배 경찰이 삽을 정리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김순경이 상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할머니 눈빛 좀 보세요. 저건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에요. 상관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더 하자는 거야?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 주변만 한 번만 더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상관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5분만 더 보고 가자. 미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못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공권력 남용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지어내는 거라니까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후배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듯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정숙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봐요. 저 아이 반응 좀 보세요. 뭔가 숨기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후배 경찰관은 손전등을 켜고 뒷마당 이곳저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화단을 비추고 담장 쪽을 비추고 덤불 근처를 비추는 순간 팀장님, 저기 저거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큰 검은색 가방이 덤불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경찰관이 가방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가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버리려고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큰 가방에 쓰레기를 넣는다고요? 후배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버리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걸 저 안에 넣었을 거라고요. 빨리, 지금 당장 열어보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서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열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미쳤어?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서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냥 두라고. 제발. 서연이는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충격적인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뼈들이 가방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게 있었다고.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17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상사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파출소. 시신 유기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 발견. 과학수사대 지원 요청한다. 후배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사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어머니,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은 정숙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서연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서연이를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후배 경찰관이 정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학수사대에서 발견된 뼈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숙 할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할머니 아드님, 박민준 씨가 맞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민준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7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남편 시신 숨긴 며느리, 완벽한 연기로운 가족을 속인 충격적 사건, 조용한 농촌 마을을 뒤흔든 엽기적인 사체유기 사건,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가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착하고 싹싹했는데 정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만나서 들어야겠어. 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 말고 이유를 말해. 서연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업이 망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는데? 매일 밤마다 저를 때렸어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숙 할머니를 17년 전 그날 밤으로 이끌었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밤 35세 민준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몇 번이나 놓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죠. 온몸에서 소주와 맥주가 뒤섞인 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사업이 망한 지 6개월. 민주는 매일 밤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설업으로 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와 잘못된 투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고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또 늦게 왔네요. 31살의 서연이가 현관에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왼쪽 뺨에는 사흘 전 맞은 멍자국이 노랗게 변해가며 남아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려봤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았죠. 민주는 서연이를 대충 흘겨보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휘청거렸고 벽에 손을 짚고서야 겨우 소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그러다 몸 다 상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냈습니다.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랬지. 민준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 않은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부엌에서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서연이를 노려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에는 이유 없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니까짓 게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민준이 물컵을 손으로 세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보, 그만. 서연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짝!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뺨에 불이 붙는 듯한 열기가 올랐습니다. 왜 맨날 잔소리야? 네가 뭔데? 민준이 벌떡 일어나더니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욱 역하게 풍겼습니다. 아파요. 서연이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뒤로 물러섰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짝짝! 이번에는 양쪽 뺨을 번갈아 때렸습니다. 서연이의 머리가 좌우로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야! 너 내가 집에서 닥치고 있으라고 했지? 내 눈에 거슬리지 말라고 했잖아.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서연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서연이가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서연이가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민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로 서연이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 서연이가 악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민준이 서연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힐 듯한 극심한 고통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파요. 제발 놔줘요. 일어나라고. 민준이 서연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또다시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얼굴, 팔, 어깨 등 손이 닿는 곳마다 마구잡이로 가격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서연이가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온 분노와 절망,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서연이가 절규하며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31살 여자의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민준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하이웨이!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머리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딱딱한 원목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의 후두부를 강타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다급하게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방금 전의 분노는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져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민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피부의 감촉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안 돼. 서연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회색 타일 바닥에 서서히 고이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핏빛이 거실 조명 아래에서 끔찍하게 반짝였습니다. 여보, 일어나라고요. 서연이가 더 세게 민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리가 힘없이 좌우로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서연이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서연이는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피가 손에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빨간 피가 손가락 사이사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죽었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남편이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119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남편이 때려서 밀었다고 하면 믿어줄까? 아무리 남편이 때렸다고 해도 나는 살인자 아닌가?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서연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들고 한 삽 한 삽 흙을 파들어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민준의 시신을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민준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시어머니 정숙 할머니에게 연락해서 민준이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넷째 날, 서연은 정숙 할머니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우울해하던 남편이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2007년 당시 성인 남성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 증세가 있는 경우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수사보다는 수색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죠. 경찰은 며칠간 주변을 수색했지만 민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을 애타게 걱정하는 아내, 실종된 아들을 기다리는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17년간의 끔찍한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서연이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를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바라만 봤습니다. 지금 이 눈빛은 진짜구나. 정숙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민준이가 널 때린다고 나한테 말 안 했니?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러면 안 됐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다, 서연아.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정숙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할머니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친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그 뒷모습을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훌쩍 늙어 보였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 옆을 그저 묵묵히 지나쳐갔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정숙 할머니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3개월 후 김서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붐볐습니다. 17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17년간 완벽하게 범행을 숨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7년 전의 폭력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료 기록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니까요.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2007년 10월 15일 범행일로부터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둔다.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17년간 시신을 은닉하고 허위신고를 한 점, 완벽한 위장을 통해 수사기관과 가족을 기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서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자 서연이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진짜 모녀처럼 행복했던 기억들. 정숙 할머니도 그 눈빛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민준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주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만 참석했죠. 장례를 마친 후 정숙 할머니는 혼자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새로 세운 묘비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서 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드디어 널 찾았구나.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17년이나 걸렸네 이놈아.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니?
서연이한테 왜 그랬어? 그 착한 아이한테 차가운 묘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를 때리는 그런 못된 놈이 됐니? 다 내 잘못이구나.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만 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그러면 안 됐어. 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준아. 엄마는 남은 시간 어떻게든 살아볼게. 다음에 또 올게. 무덤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정숙 할머니의 뒷모습이 저무는 석양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3살이 된 몸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부엌에서 일하다가 서연이를 부르곤 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는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없구나. 그럴 때마다 정숙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그리워하는 거지? 마을을 걸을 때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참 불쌍해.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그러게 말이야. 그 며느리가 참 착했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갈 어느 무렵 정숙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김서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열어볼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이렇게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7년간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민준 오빠를 죽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웃을 때, 이야기 나눌 때, 그때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서연 올림.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정숙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리워하는 자신과 그 살인자가 보낸 편지를 읽고 우는 자신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3살 할머니의 길고 외로운 겨울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